1, 2, 3, 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9번째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자발적 유료를 빙자한 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고요. 571-91-0005-27704 후원 자동이체 신청 부탁드립니다. 액수는 월 5,000원 이상 자유입니다. 개념 있는 청취자분들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은행 가기 귀찮은 분들 전화 신청도 됩니다. 02-948-1416 귀중한 참여 감사드립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를 소개합니다. A2 플러스급 프리미엄 김치, 영부인 김치. 내가 담근 것보다 더 청결하게, 내가 산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1박 2일에 출연한 전주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해썹 인증의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지금 주문하세요. 자, 이번 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정 딸기 아빠. 네, 안녕하세요. 번식의 상징 최강욱입니다. 자, 눈썹 씹은 모나리자. 제가 막 찾아봤어요. 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모자이크 신문화가 낫다. 모자이크 신문화가 최고지. 그냥 그걸로 밀고 가라. 자, 좋습니다. 모자이크 네. 신문화. 네, 오마이뉴스 장윤성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경제 민주화만 고민하고 계신 유종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교수님 진짜 존경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요, 네, 진짜. 공식적으로 제가 네. 존경한다는 네.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 네. 우리 경제 민주화의 대가, 네. 지존, 경제 민주화의 끝판왕, 민주당의 전선에 섰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것 KDI 국제정책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십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제가 그 홍성 법무부 출장 가 있을 때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물 제대로 먹고 뒤통수 제대로 맞고 그래서 오늘 오시자마자 바로 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총선 때 있었던 일 말씀 한번 하시죠. 그럴까요? 예, 그때 그럼요. 이제 제가 그때 네. 이런 형태의 좀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하는 걸 그때 한번 해봤어요. 예. 그때 나는 꼽살이다 하는 방송에 맞아, 제가 맞아. 우리 네. 저 존경하는 후배 우리 또 정봉주 의원도 제가 참 존경하고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 또 엉뚱한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 이 선대인 후배가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나는 꼽살이 그 방송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뭐 지상파 TV 나가고 하는 건 이제 절대 보는 적이 없는데 예. 저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 무슨 멘붕 뭐 어쩌면서 저는 멘붕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저를 소개하는데 무슨 멘붕 유종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맨사도 알고 맨시도 알고 여러 가지 맨시 돌림이 좀 있습니다만 멘붕이라는 말 그때 제가 처음 듣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무슨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가지고 저를 희화하고 싫어하는 것 같고. 이게 네. 비하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안 그래도 상처받고 네. 지금 속이 쓰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너무했단 말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웃디리하고 또 뭐라 우틸 때 그러죠? 손뜰 선띠리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멘붕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단어더라고요. 그럼 좋은 예. 표현이에요. 예.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의 상태를 그때 당시에 예. 너무나 너무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였기 때문에 이걸
편집하는 분들이 그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예. 이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제된 선택이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예. 어쨌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저는 무슨 박근혜 경제정책 규제 완화 얘기하라길래 예. 왔는데 또 총선 때 얘기를 하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멘붕입니다. 그때 당시 멘붕이었고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도 왜 저 고참들이 괴롭히면 저 새끼 나중에 나가서 때려 죽인다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허 웃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저로서는 굉장한 그 아픔이었고 그야말로 붕괴 상태였지만은 지나오고 나니까 내가 살면서 그런 그 억울함과 예. 쓰라림과 좌절을 예.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당한 것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학교 때 데모하고 감옥 간 거야. 내 발로 간 거고. 예.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예. 성숙했다. 많이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막 말을 그냥 씹어먹듯이 하세요, 그냥. 예. 아니 그때 정말 엄청 분노했죠. 엄청 분노했고 보는 지금도 저도 황당했는데. 지금도 잘못된 불의에 대한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일본에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예.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막 딴 데로 나가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 관계없습니다. 원래 뭐 딴데 이제 가는 그 우리 방송이에요, 한국 이건. 교수들하고 일본 교수들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국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후쿠시마 원전 네. 사고 이후에 아직도 그 임시 거처에서 살면서 그런 분들 그 그런 주민들. 분들이 네. 예, 네. 그런 네. 자기 그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대안이 마련될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예. 그런 4년이 분들이 흘렀죠. 네. 예. 한국 같으면은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네. 그거를 참 잘 수용을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때 우리가 대화를 영어로 했으니까 그걸 예. 뭐라 그래 아무튼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이니까 칭찬도 하고 이제 일본 교수들도 은근히 뭐 우리는 좀 그렇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그 감내 수준 예. 그것을 제가 이제 그 tolerance for injustice다. 이거 영어만 되는데 tolerance for injustice. 예, 이거는 높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적인 분노는 아직도 제 속에 불타고 있고 예. 필요한 것이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총선 때도 마찬가지. 물론 제 경우가 이제 워낙 주목도 받았고 뭐 시대에 정말 없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못지않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스토리가 어디 언론에서 다뤄집니까? 뭐 합니까? 그리고 나날이 일상생활에 우리 그 많은 힘없는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좌절과 억울함을 얼마나 겪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겪으면서 더 좀 낮아지고 그런 아픔 속에서 조금 더 예. 남의 입장도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양이긴 합니다만 거의 정치에 와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종교적 성찰을 하신 그러니까 계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괴롭힘 당할 이등병을 위해서 그 고참 병장들 몇 명 알려주세요. 거의 웃기시면 수준으로 당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예,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기 때문에 깊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팬들이나 기억하고 예, 있고. 약간 네.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사에서 2가지 기록을 세웠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이거 너무 저건가? 이거 뭐라 그러지? 잘난 척하는 거 보고 뭐 예. 하는 말이 있잖아. 깔때기? 깔때기? 예, 깔때기. 원조를 앞에다 원조 두시죠. 깔때기. 네, 제가 이게 지금 정말 원조 깔때기 앞에서 깔때기에게 그 2가지 존경받으시는 기록이 분이. 예. 하나가 뭐냐면 전략 공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전략 공천? 네. 전략 낙천이라는 게 내가 처음이다. 그러네요. 그 당에서 가만 놔두면 제가 그냥 후보도 되고 해볼 뭐 텐데. 그냥 공천이 되는 건데. 되게 되는 네. 건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뭐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죠. 이제 네. 저를 뭐 수도권에서 전략 공천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저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대중적 지명도 높고 훌륭하신 분들을 다 공천을 하고 저를 결국은
공천을 안 했죠. 전략 그래서 낙천. 전략 낙천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멘붕 1단계 멘붕 뭐 그렇다면서 너 암 걸렸다 그러면 무슨 뭐 몇 단계가 있다면서 처음에 왜 하필 나야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단계가 있다는데 제 단계는 처음에 멘붕 그다음에 뭐 분노 그다음에 성찰 이게 이제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성찰 그리고 여기서 내가 혼자 성찰하고 앉아 있으면 이것도 이제 총선 국면에서 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저를 이렇게 뭐 한 손으로 꼽습니다만은 뭐 팬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저 개인보다는 제가 상징했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가치가 총선판에서 갑자기 없어지는 그럼요. 이런 거를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제가 9988 응원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제민주화 후보라는 걸 선정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오마이뉴스도 뭐 생중계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이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유세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직한 게 제가 또 두 번째 한국 정치사의 기록이다. 그 두 가지 기록을 그때 세웠습니다. 전략 낙천되신 분이 이런 걸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 이 스토리를 아세요? 난 감옥에 있었고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아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경선 선거인단 모집도 다 하고 그냥 하면은 제가 어디에서요? 전주에서. 그래서 전주에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을 새벽마다 인사하시고 다 하셨는데 하는 사람을 오늘 갑자기 없어지신 수도권 거야. 전략 공천 요원이다. 그리고 저한테 물론 얘기를 했죠. 너는 저기 지금 당이 뭐 여러 가지로 그때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공천 이상하게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상징적 존재니 올라와라. 여기 전략 공천을 할 테니 올라와라.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경선하지 말고 올라오시면 전략 공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주에서 경선에도 하자가 없을 상황이었는데. 그럼요. 거기 저는 뭐 나중에 와서 얘기지만 제가 뭐 완전히 그 압도적인 상황으로 이기게 그리고 총선 와중에서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김종인 vs 유종일 딱 이렇게 양당의 경제민주화 축. 해갖고 제가 안에서 그 보니까 신문을 열심히 보셨네요. 아니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총선에서 큰 일을 좀 하시겠구나 하는데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사실은 이 대권 주자를 해라 이런 뜻으로 올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뭐 제가 이거 실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그때 이건 뭐 얘기가 참 그러네요. 뭐 당시 해당 지역구가 있었어요. 중구 동대문구 또 뭐 이렇게 몇 개 저하고 뭐 관련성이 있거나 뭐 명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거나 등등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그 말만 하고 기다려라 그러고 이제 결국 그 폭탄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런 뭐 국회를 가던 행정부를 가던 저한테 사실은 뭐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과거에도 제가 젊은 시절부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실제로 하기에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아직 우리 역사가 거기까지 안 온 것 같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미숙해서 너무 이제 저의 주장과 생각을 좀 앞세우고 여러 사람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권력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권력 의지. 근데 교수님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한 7-8번 나가고 한 번 간신히 됐어요. 그리고 총선 나가지도 못하고 또 교도소에 앉아 있는데 뭐 행복하더라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8년 몇 개월 이게 남았어요. 나중에 재심해갖고 뒤집어지면 하루하루가 일당이 어마어마한 일당이야. 그게 360. 근데 안 그래도 요즘 저 허재호 회장 누구는 일당이 5억이라는데 지금 씁쓸하더라 진짜.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면서 일단 경제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네.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구라의 지존, 우리 이종일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요즘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뭐 규제 개혁 민관 합동 대책회의인가 뭐 했습니다. 끝장 토론. 네. 근데 그 전서부터 최근에 불필요한 규제를 얘기하면서 암덩어리, 쳐부셔야 할 원수. 나는 북측에서 뭐 발언하는 줄 알았어. 조선 용어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살벌한데 그 살짝 빗나고 배경은 이거더라고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것 때 반응이 좋았대요. 그 여론조사하면 그렇죠. 그거 쉽게 얘기했다면서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들이 선호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계속 며느리 잘한다 하면 아새끼 기저귀 풀 먹인다 그러잖아요. 쓰려. 쓰려. 그러니까요. 걱정된다. 그래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개혁인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천병이 되는 건지 교수님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규제라는 게 규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규제 속에 살죠. 야, 너 뭐 이렇게 밤늦게 다니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라. 뭐 골고루 먹어야지 인마 자꾸 그 편식하면 되냐. 뭐 온갖 잔소리가 규제 속에서 삽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머리 길이는 얼마 되면 안 돼.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바지가 한때는 또 막 통이 넓어지니까 이제 넓어지면 안 돼. 좁아지면 안 돼. 뭐 치마 길이가 뭐 또 여학생들 그 머리 길이. 김이 3cm. 수없는 이런 규제 속에서 사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규제, 쓸데없는 통제 이런 거를 없앤다. 아니면 뭐 가능한 완화한다.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고 그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규제는 이제 대체로 그 경제에 관한 규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감축 목표를 20%를 감축하겠다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경제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 규제 중에도 이런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완화한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애초에 만들 때 대부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규제를 만들 때 그 목적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규제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오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이 차는 반드시 우측 통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가 내가 가고 싶은데 이게 내 맘이지 왜 이런 걸 갖다가 규제를 해. 나는 그냥 이 왼쪽에서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차 사고 날 뿐만 아니라 뭐 남도 다 이거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차가 서로 뒤엉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왼쪽으로 하면 침묵 좌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참. 감옥에서 수양이 내공 깊어지죠. 저도 옛날에 좀 법무부 심사를 졌는데 확실히 그 인적 수양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모두에게 좋다. 해서 그런 유사한 게 지금 그 토지 이용 규제 이건 뭐 세상에 다 있는 건데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억울한 것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 근처에 뭐 우리 뭐 여관 같은 거. 그렇죠. 이 번식력이 강한 분들이 뭐 자주 가고 싶어하는 이런 거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무슨 소방도로를 뭐 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런 규칙을 안 정해 놓으면은 모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금융 규제라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월가가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그때 이제 결국 규제 완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금융 규제의 많은 부분이 이게 한번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한두 회사 망하고 뭐 100명, 200명 직장 잘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에 엄청 타격을 주거든요. 한국과 전체가 경제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소위 이제 시스템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금융은 문제가 그때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던
알란 그린스팬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이 자기들이 알아서 위험 관리 다 잘하겠지 자기들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 규제하지 말고 다 놔두자.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금융자본의 혜택도 많이 받고 친구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금융의 핵심은 뭐냐?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갖다 네. 은행에다가 돈 넣고 네. 뭐 무슨 보험회사에다 돈 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내 돈 가지고 하는 거하고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 완전 달라지고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큰 부분이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요. 네. 네. 강자하고 약자하고 싸우라고 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약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죠? 형편없이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뭐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이 속에 뭐 독성 물질이 들어갔는지 무슨 화학 물질 넣어가지고 뭐 하고 했지만은 아니, 소비자가 압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거고요. 이 식품 안전부터 성분 표시해라 시작해서 그러고. 뭐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거 살 때마다 이게 몇 유통기한. g인지 뭐 재보고 어쩌고 하겠습니까? 예. 정부가 그래도 이건 얼마나 채워야 된다. 이런 걸 다 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규제. 최근에 이게 경제민주화 관련된 건데요. 예. 골목 상권이라든지 뭐 네, 하도급 그렇죠. 네. 기업이라든지 이게 이제 다 강자에 비해서 약자들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네.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제를 영업시간 규제하고 네. 이러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도 약자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 완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규제 완화하게 되면 네.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린벨트 해가지고 그게 예. 그나마 잘한 정책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암덩어리라고 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규제는 사실 공공성에 우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뭐 학교 주변에 관광 호텔 막 짓는 거 그거 다 풀어주고 이러면 전 사실 저도 딸만 둘인데 호텔을 학교 앞에 짓는 거 왜 옛날에 뭐 일산 이런데 신도시에 뭐 학교 앞에 러브 막 호텔 러브 호텔 한참 때문에 막 문제 됐었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게 이제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애들 학교 그 지금 뭐 대한항공 수건 사업인 그 종로구에 있는 그 호텔 이제 짓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7성급 호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그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건 이제 학교들 되게 많잖아요. 덕성여고, 풍문여고, 그 앞에 덕수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예.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공공성이나 공공적인 안녕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인데도 그거를 지켜주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이제 그 호텔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많이 몰라요. 그런데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네. 제2 롯데월드 얼마 전에 뭐 공사하다 또 사고도 자꾸 불나고 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으면 그랬죠. 제2 네. 롯데월드 그게 국방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항공 안전상 군사 안 된다고. 목적상 이거 안 된다고 했던 거를 그 또 특정 대기업 봐주기인지 뭐 아니면 그냥 친기업 정책의 일환인지 그걸 바꿔가지고 네. 그렇게 25년 했었잖아요. 동안 반대하던 게 MB 들어와갖고 활주로 5도 틀겠다. 근데 그건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똑같은 나왔던 아니거든요. 그때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 된다 그러다가 네. 느닷없이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MB 시절 들어갖고 5도 틀겠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또 우리가 그걸 추적 중이니까. 왜 그런지. 왜 그랬는지. 예, 왜 네, 그랬는지. 네, 예. 네. 그래서 그 교수님 근데 이제 이번에 한 서너 가지 정도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전체 규제량을 한 80% 정도로 좀 낮추겠다. 네. 네. 그다음에 규제 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네. 이런 것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알겠고 요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네, 네. 그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효력 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규제를 없앤다라고 하는 말은 꽤 매력적이고
네. 아, 세상을 좀 순기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들려요. 네. 그래서 교수님 아까 쭉 가시다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았어요. 저 장윤성 기자가. 제가 그래서 밟았나요? 내가 밟았나? 그래서 좀 계속 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정말 긍정적인 기능을 할지. 개수를 어떻게 헤아려서 20%를 줄인다 그러지?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뭐 저 등록된 규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은 등록되지 않고 밑에 예. 행정 규칙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해가지고 예. 이루어진 규제도 많고 그러기 온갖 게 때문에 많은데. 예, 이것도 이제 실효성 면에서 이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씩 가봅시다. 예, 예. 이게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예. 가지 이제 우리가 MB 때 참 유명하신 MB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마구잡이 규제 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 거를 보면 역사를 보면 뭐 MB 정권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이전에 참여정부, 그 이전에 국민의 정부, 예. 그 이전에 또 YS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난형난제의 게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그때 신자유주의 이 물결 네. 다 뭐 시장에 맡기고 뭐 정부가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간섭하고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물결 속에서 그 사상에 휩쓸려 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사실은 그렇게 했었다는 거 몇 가지 큰 것만 들어보면요. 예. YS 정부 때 세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자본시장 개방하고 금융 개방하고 예. 그게 우리 IMF 위기라고 하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뚝 분질러 놓은 그 사태를 막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거의 뭐 서울의 뭐 스카이 대학 뭐 이런 데 좀 빼놓고는 요즘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골머리를 다 싸매고 계시는데 대학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예, 이제 네. 아이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엄청 그래서 늘어났죠. 예.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텐데 예. 그렇게 된 게 YS 때 대학 그렇죠. 설립 준칙주의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이런 기본 아주 간단한 요건만 맞추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예. 해라 하면서 그때 뭐 생겼던 거고 김대중 정부는 이게 이제 IMF 세상 아닙니까? IMF 돈 빌리고 예.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판국에 IMF가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규제 다 완화하고 없앨 거 없애고 해라.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잊어버리면 얘기하세요. 제가 규제위원회 한번 예. 저 가본 적이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예, 네. 그거 얼마나 엉터리인지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때 사실은 규제를 뭐 반으로 줄이겠다. 김대중 그때는, 대통령이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과격하게 규제를 줄인 것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IMF 위기 직후에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예. 그 이후로는 다들 줄인다고 했지만 뭐 규제 자체는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그때 많이 줄여가지고 그때 규제 완화한 것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뭐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가지고 그때 부동산 관련 규제를 싹 없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기 살리려고 물론 그랬죠. 그때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런 부동산 폭등 오늘날의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의 씨앗이 됐던 거고요. 그때가 시발이 된 네네. 거네요. 그렇죠. 저희 기억으로는 그때 카드 길거리에서 카드 모집하는 그렇죠. 거 막고 있다가 지하철역 뭐 길거리에서 뭐 엄청 그때 뿌려댔죠. 제가 그때 예. 종로에서 학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이들 카드를 만들면 10,000원씩 줘요. 현금으로 10,000원 현금으로 줘요? 10,000원 그래서?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애들이 학생들이 그 욕을 그때 당시 10,000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지금도 적은 돈 아닙니다. 밥 2번 먹어요. 지금 이제 10,000원 우리 돈 구경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돈을 딱 들고 그거를 해요. 네. 10,000원씩 줘 카드.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또 빠리빠리한 놈은 옆에 딱 붙어갖고 제가 사람 모아오면 여기서 10,000원에서 조금씩 띄워줄까 그러니까 또 걔는 10명 모아올 때마다 10,000원을 또 줘. 야 종로 그 사거리 일대가 파고다 공원 앞에 막 돈들이 넘쳐나더라고. 그게 결국은 카드 대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제 주도했던 게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S그룹과 L그룹이 네. 서로 1등 해보겠다고 이제 난리를 쳤는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제 S그룹은 친구가 삼성이고 삼성이고 LG고 그렇죠. 아, 그렇게 예. 얘기하세요. 뭐 예. 너무 모범생으로 얘기하시면 재미없어. 공중파에 익숙하셔가지고. 제 친구가 사실 그때 보고서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카드 뿌리고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생들한테 막 카드를 남발하고 하다가 이제 막 그 고속 성장하죠.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망한 회사에 관해서 보고서를 올리면서 우리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임원이었는데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그거 쓰고요? 회사에서. 예. 예. 그리고 저 정부 쪽에도 얘기를 하고 신문 칼럼에도 쓰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뭐 했었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저축은행 규제 완화한 게 예. 이게 이제 네. 뭐 지난 저축은행 부실로. 몇 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나가지고 뭐 부산이나 이런 데서 다 전 재산 날리고 뭐 이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저축은행 저 부동산 PF에도 투자하게 해주고 예, 원래는 상호 신용금고인데 그거 무슨 그때 은행입니까?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름도 은행이라고 해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이른바 88 클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BIS 비율 8% 하고 예.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자본력이나 이런 게 등등 안정화되지 않은 그 상호신용금고에다가 마음껏 니들 한번 대출해봐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명분은 이거더라고요. 이 저축은행을 풀어놓으면 서민금융을 많이 대출하기 때문에 서민들 경제가 살아날 거다. 그때 당시 그 명분이 그거였더라고요. 네. 은행 문턱을 근데 낮춘다. 이게 사실 웃기는 거죠. 이제 저축은행들 좀 돈벌이 하기 쉽게 해주려고 사실 한 거고요. 서민들 대출하도록 그러면 더 해야지. 왜 엉뚱하게 부동산 네, 프로젝트 PF 하고, 파이낸싱 하라고 네. 하니까. 예, 그건 이제 약간 부실이 있었던 거를 사실은 돈 벌어가지고 해결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미봉책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든 이게 엄청난 그 피해를 낳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YS 정부 때는 대학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설립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또 대폭적으로 설립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골프 안 치죠? 골프장이 이때 참여정부 때 골프장 허가가 230개가 나왔어요. 지금 골프장들 다 망하거든요. 다 망하죠. 네, 다 문 닫고 지금 난리들 나고 있답니다. 저도 아니 잔디 깎을 돈이 없는 골프장도 있대요. 운영이 없대요. 좀 운영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골프장에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도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이 쳐가지고 공급 과잉이 돼서. 공급이 과잉이 된 거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MB 때는 말할 것도 MB 정권 제일 처음에 에피소드가 뭔지 아시나요? 전봇대. 예, 전봇대. 맞아. 어디가 그게 회전이 안 되니까 전봇대 뽑아라. 그래가지고 전봇대 규제 뽑는다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규제 숫자는 실제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일 롯데월드도 얘기를 했지만은 MB 때는 금융 규제 완화한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 규제가 이렇게 완화돼서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다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그런데 우리 MB 때는 금융 선진화한다 그러면서 막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나오니까 또 리만 브라더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하면서부터 이 위기가 폭발을 한 건데요. 그때 9월 17일인가요? 그렇죠. 2008년에.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때 강만수 씨가 적극 추진했던 게 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 금융을 한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그러니까 이제 리명박과 강만수 브라더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말 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해왔었는데 이제 거시적인 백그라운드를 보자면 %만을 위한 두드러진 세상 진실보도 없고 단지 찌라시만 판을 치는 세상 우리에겐 전 국민이 있어 우리에겐 진실만이 있어 우리에겐 전 국구가
있어. 우리에겐 정봉주가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 규제 완화의 논리가 이제 시장에 맡기고 그래야지 경제 성장이 되고 그래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그게 국민들한테도 좋다. 예. 이 이제 논리였는데 아까 우리 얘기하던 총선 때로 돌아가 봅시다. 예. 2012년 총선을 하고 2012년 말에 대선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1등, 2등 하는 정당들이 앞다투어서 예. 또 모든 그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경제 민주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 다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뭐냐? 그전에는 다 규제 완화하고 개방하고 무역 자유화해서 경제 성장하자. 그랬는데 그동안 그거를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국민 생활이 더 나빠졌어. 더 어려워지는 거야. 뭐 진짜 고용 언제 잘릴까 불안하기도 하고 뭐 골목 상권 다 파괴되고 애들 그렇게 등록금은 올랐는데 뭐 알바이트 해가면서 하니 취직은 잘 안 되고 이상한 거예요. 경제 성장이 됐대는데 뭐 얘기하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해마다 뭐 단군일에 최대 이익을 올렸다고 그러고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국민들은 점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냐고. 네.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미국 놈들도 막 데모하는 거야 월가에서. 네, 그리고 맞아요. 이게 잘못됐다. 여태까지 미국식으로 하는 게 다 그게 선진화하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그렇게 해야지 잘 살아지는 거구나. 국민소득 그래 10,000불 했어. 그다음에 20,000불 가자, 30,000불 가자, 40,000불 가자. 우리 경제신문에서 맨날 캠페인 네. 하잖아요. 예. 이게 아니구나. 이거 쫓아가다가 우리만 말이지.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네, 대박살 나겠구나.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 삶은 갈수록 그렇고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심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예. 제대로 직장 잡겠나? 애들은 다 저 노량진 고시촌에 넘쳐나고 말이야. 네. 이래서 씹으라고. 네, 마이크 씹으랍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재벌 잘 되는 게 나 잘 되는 거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동네 뭐 무슨 떡볶이 가게까지 다 찾아먹네. 그렇지. 빵집 안 되네 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무조건 성장하고 규제 완화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한 게 경제민주하고 복지국가고 그렇죠. 예. 이건 정부가 그냥 이걸 자유 방임을 할 게 아니라 시장을 좀 잘 조정을 하고 그 규칙도 잘 만들고 해서 약자들도 보호하고 이 성장의 과실이 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대각성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것이 그렇죠. 예. 정치권에서 표 받으려고 하니까 선거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아까 대박 그러면 좋아해? 그러면 이제는 원수다. 뭐 이거 나가는 것처럼 그걸 한 거거든. 반민주화라고. 예. 그거를 2012년에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거야. 제가 2012년 12월 한 30일인가 그때쯤에 30일도 아니다 20 며칠 날 프레시안에 장문의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그 제목이 아마 왜 보수 언론은 이틀을 참지 못했나 아마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1부, 2부, 3부로 돼 있는 장문의 글인데 결국은 복지와 재정 정책에 관한 그 글이에요. 이제 경제학적인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내가 좀 길게 썼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 그 소위 조중동 그리고 경제신문들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주문한다. 예. 공약은 잊어버려라. 사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뭐 무슨 칼럼도 쓰고 막 해가지고 공약은 공약이지. 그거 뭐 속여 먹어가지고 표 받았으면 됐지. 그 지키려고 하면은 나라가 절단난다. 예. 그래서 복지하지 말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선 때 그 제시했던 두 가지가 경제 민주화하고 보편적 복지. 그렇죠. 그래서 네. 중간지대를 다 먹어버리고 이쪽 민주당 주제로 선점을 해간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근데 끝나자마자 진보 의제를 다 가져갔죠. 당시. 끝나자마자 이제 조중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한 거네 그럼. 지가 안 할 생각은 있었는데 조중동에서 하지 말라. 안 저는요. 거예요. 저는 자 보세요. 저는 이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거슬릴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뭐 국민들 속여 먹으려고 제가 그랬던 건 아니라고 보고 예.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겠죠. 이게 뭐 선거에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엔 줄푸세였는데 바꾼 거고. 김무성 뭐 씨가 속여먹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 원하는 거라면은 뭐 해보자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예. 단지 이제 그게 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깊은 이해와 철학과 예. 신념과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이게 뭐 장사가 되나 보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괜찮다 팔았죠. 그러면서 더 잔혹하게 씹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아니 뭐 또 어떻게 대통령이 뭐 전문가가 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보수 언론이 우선 나서가지고 근데 보수 언론만 있는 그게 이제 다 우리 사회 어떤 기득권 세력이 그렇죠. 연결돼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예. 관료들 재벌이 물론 그 뒤에서. 뒤에 있는 이제 제일 큰 네. 힘이고 보수 언론 또 그쪽에 이제 어영부영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저 같은 교수 나부랭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한국 사회 기득권 주류 여론 주도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이 그렇게 왜?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은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내고 네. 정부가 역할이 커지고 이거 원치 않는 거거든요. 우리 좀 멋대로 하고 싶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여러 가지 그런 논거에 대해서 좀 반론도 제기하고 박근혜 씨가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런 것들을 그때 썼고 그 이후에도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라. 네. 그거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또 잘한다 그러고 박수도 쳐주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재벌 관료 보수 언론 이렇게 돼 있는 이 힘이 막강하거든요.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이들 얘기 또 자꾸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저 같은 놈은 100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뭐 그것도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옆에서 보고서 계속 올라오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서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가 살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돈 가진 재벌들이 좀 돈을 풀어야 되고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제민주화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들이 투자를 안 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 점심 식사 한번 하면서 청와대에서 예. 재벌 회장들 한번 불러서 얘기합시다. 그러니 뭐 대놓고 나쁜 소리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그 상법 개정안 이런 거 하면 곤란한데요. 저러고 그렇죠.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성장 욕심에.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경제 민주화가 경제 활성화가 되고 경제 활성화 결국에는 재벌 이익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박근혜 규제 하나까지 그렇죠. 가고. 규제 하나까지 온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그 정책을 그 경제 민주화 정책을 내부에서 이렇게 핸들링했던 정책 팀들을 인수위 딱 들어가자마자부터는 부르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완전히 멍쳐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똘똘 말려가지고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용이었다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안에서부터 나와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보다도 재벌이나 대기업 이익을 변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들어보면 무슨 거기 뭐 떡 배달하는 사람이 왜 저기 무슨 뭐 피자는 배달되는데 떡은 배달 안 되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푸드 트럭인가 뭐 규제 이제 완화하겠다 그러는데 다 한편으로 보면 위생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걸 또 규제를 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공감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럴 텐데 판을 이런 식으로 벌려놓으면 그렇게 저 힘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규제 당국에서 이것도 이러다가 괜히 식중독이라도 한번 일어나고 그러면 또 우리만 또 문매 맞는다.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됐다가 또 뭐 다시 또 규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짜 힘이 센 사람들은 이럴 땐 가만히 있죠. 이제 쪼무레기들을 내세워 가지고 아우성치게 만들고 딱 여기다가 이제 뒤에서 진짜 자기들 이해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두 개 끼워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아주 세련되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챙기는 거죠. 굵은 걸로 왕건이로 딱 갖다가. 그럴 이제 뭐 딱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 그 연말에 그 통과됐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재벌 로비가 뭐 결국 그런 거죠. 예, 네, 먹혔는데 네, 결과적으로 근데 또 GS가 안 하겠다고 투자를 안 받겠다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정치권 안에서는 지금 뭐야 이게 박근혜 관심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해야 말이지. 그것도 안 한다고 이제 와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래갖고 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규제가 그 금융 규제도 말씀하셨고 이제 약자 보호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규제 완화라고 하게 되면 일견 드는 감이 일정하게 규제 내용을 보면 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골목 상권 때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골목 네. 상권 들어오지 마라. 지금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쪼스 떡볶이 있어요. LG에서 하는, LG 아오홈에서 하는. 아, 그게 LG 거예요? 그럼요. 맛도 더럽게 없어. 그게 LG구나. 예. 와. 그런데 사실 규제 완화라고 하면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의 네, 구도가 네, 좀 더 네, 강화되는데 네, 네. 아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경쟁의 구도가 강화되면 힘있고 돈 있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근데 완전히 정글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난번에 미국 가서 왜 GM이 뭐 건의했다고 그 덜컥 약속해 주시고 와가지고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잖아요. 일부러 전원합의체까지 열어가지고 통상임금 문제. 네. 아,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뭐 법적 안정성에도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확립된 판례도 그냥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판결의 소수 의견을 보면 정말로 일반적인 판결에 나타나지 않는 그 구어형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 소수 의견을 쓴 대법관들이 분노를 표시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근데 뭐 이렇게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하는 마당에는 뭐 참 이제 버텨낼 게 그게 없는 이제 거죠. 자본의 뭐. 힘이죠. 예, 결국은 뭐 그래서 GM 대우가 철수하면은 또 그 경제에 타격이 있겠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모든 규제가 약자 보호 규제는 아니고요. 예. 강자를 보호하는 규제도 있고 그렇죠. 이제 행정 관료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그렇죠. 만들어낸 규제들도 고약한 있고. 규제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규제를 합리화하고 뭐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규제는 어떤 규제는 강화해야 되고 어떤 규제는 뭐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가능해요? 그 판을 규제개혁위원회 얘기랑 섞어서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는데. 규제 판을 개혁위원회 어떻게 얘기를 까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다른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은 뭐 암덩어리 규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이 규제를 새롭게 좀 정립을 해야 된다. 원래 규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불필요하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옥죄고 있는. 뭐 또 기업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놔야 된다 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진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예. 그런 게 좀 계획이 수립되고 그랬으면은 저도 반대하지 않죠. 좋은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뭐 쓸데없이 말이야. 이게 뭐 온갖 그 국민을 괴롭히는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이것만 풀면 굉장히 뭐가 좋아질 것처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것만 없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마구잡이 규제 완화가 되기 쉬운 그런 판을 깔아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총량 감축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근데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규제는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처음에 그 공부하러 갔을 때요. 제가 살고 있던 그 도시가 이제 보스턴 크게 보면 이제 보스턴 그 대도시의 일부입니다만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캠브리지라고 한 인구 20만 정도의 소도시입니다. 그 보스턴에서 찰스강 건너에. 근데 여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도시의 높은 건물들도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들도 별로 없는데 3층을 넘어가는 4층 이상의 모든 건물은 다 빨간 벽돌로 돼 있어요. 빨간 벽돌로.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제지. 이제 참 왜냐면 옛날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학교가 이제 오래된 학교다 보니 그 옛날에 빨간 벽돌로 소위 이제 아이비라 담쟁이들 뭐 이렇게 쭉 있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저도 처음엔 몰랐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딱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조화를 이루기 그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호텔을 짓건 뭘 하던 우선 높은 건물도 못 짓게 하거니와 그거를 다 빨간 벽돌만 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 뭐라 그럴까? 미관, 통일성. 통치. 딱 여기를 가면 다른 데와 달리 딱 느끼는 고색 창연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정말 보기 좋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건 내 땅인데 내가 내 건물 짓는데 나는
여기다가 뭐 저 파란 벽돌 하고 싶어. 파란 벽돌 하고 싶어. 나는 뭐 무슨 유리 뭐 하고 예. 싶어.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걸 하면 왜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면서 거기 재산 가치도 다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국가를 또 가보면요. 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일단 그 신축을 못하게 다 막아놨잖아요. 네. 옛날 건물 다 보존. 옛날 거면 그대로.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네. 오세훈 시장이 세상에 피막고를 때려 부시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동대문 야구장 동대문 야구장도 때려 부시고 예술을 했다. 부인이 예술을 했는데 아티스트가 아닌 난 근데 지중해 가면요 리모델링 할 때 쓰는 색이 딱 두 가지입니다. 흰색과 하늘색. 네네. 그래 지중해 색깔 푸른 빛깔을 따라갖고 흰색을 푸른색을 쓰고 그러니까 거긴 전체가 푸른색과 흰색밖에 쓸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이게 아름다운 관광단지가 일사불란하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새누리당 당원들이 가서 나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 칠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난개발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예로 들은 겁니다만은 경제에 관해서도 규제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 그 협정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예. 근데 네. 그 이름이 뭡니까? 자유무역이잖아요. 네. 자유롭게 하자. 그런데 그 협정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그게. 그렇죠. 그 몇천 페이지거든요. 네. 이게 네. 자유무역을 해도 그렇게 네. 규정이 많은 거예요. 규제 이건 이제 투성이인 약간 거지. 네. 네. 이게 경제가 현대 경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규제 총량을 정해놓고 뭐 20%를 감축하겠다 규제 개수를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관료들은 위에서 하라 그러면은 숫자 채우는 뭐 거죠. 이제. 그렇죠. 무슨 뭐 영혼이 없다며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거든. 예. 여기서 뭐 무슨 까라면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표현이 예. 그래서 괜히 더 정말에 네. 까람 까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이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도 에이씨 이런 거 양적 적당히 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고 이런 참 저 무식한 목표다. 예. 그리고 아까 규제 비용 총량제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 규제 개수만 총량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진짜 뭐 큰 규제. 예? 그 덩어리 규제라고 하죠. 예. 막 상당히 요것만 풀면 이제 여러 가지가 확 풀릴 수 있는데 이거 큰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줄여니까 개수 숫자 채우기 위해서 밑에는 별로 이제 잔잔한 밑에 걸로. 중요하지 잔잔한 않은 것만 거. 예. 한다. 예.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규제 비용을 따져가지고 어떤 큰 규제는 그만큼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도 크고 어쩌고 할 테니까 잔 것만 줄여봤자 이제 비용은 줄어들지 않게. 예. 그러니까 규제 비용을 따져가지고 그걸 총량제로 규제하겠다. 예. 근데 규제 개수 총량제는 노무현 정부 때 했었거든요. 예. 어.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실패로 돌아갔고. 예.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뭐 영국에서 이걸 한다는데 이게 규제 비용도요. 사실 웃기는 겁니다. 이 규제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거 이제 되겠어요? 대체로 이제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사기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놓고 예. 규제가 없었을 때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정도의 편익을 얻고 하는데 이 규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결과 그거 해가지고 뭐 비용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좀 그 모델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한번 볼까요? 지금 경인 아라뱃길 경인 운하 그거 예. 가보셨습니까? 경인 운하.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예. 지중해는 다니고 이거 우리 아라뱃길은 안 가보고 예. 말이에요. 지중해는 국회의원 때 가봤고 지금 이제 인천까지 가는 지하철 비용도 없습니다. 그 아라뱃길이라는 게 인천공항 예. 가다 보면 그쪽으로 있어요. 뭐 저 아라뱃길 그 초입 네. 그런 거 이렇게 뭐 강화도 쪽 가다 보면 강화도 보는구나. 그 사인 그런데 거기 물론 당연히 배가 하나도 안 다닙니다. 예. 배가 하나도 안 다니고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뭐 실패 정도가 아니고 뭐 4대강도 뭐 버금갑니다만은 예. 정말 활용도가 제로인 예. 상태예요. 근데 그런데 수요측을 엄청 부풀려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KDI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게 비용 편익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비용이 편익보다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네, 네, 했는데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뭐 인천 국회의원들 뭐 저쩌고 뭐 해가지고 확 쑤셔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편익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게 살짝 일을 넘어가는 보고서를요? 걸로. 예. 보고서 자체를 바꿔요. 바꿔요. 그거에 맞게 그렇게 입맛에 맞게 다 해가지고 바꿔요. 이제 결국은 이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었는데 결국 국민 세금 낭비에다가 저건 무슨 짓입니까? 예. 예. 그런데 제 말씀 뭐냐면은 그렇게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건 맞았다 틀렸다 엉터리다. 이건 예.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다 결국은 아. 그 규제 비용 뭐 총량제 이런 걸 해봐야 해봤자 비용 총량제 따져봐야 장난질 치는 거에 근거밖에 안 된다. 숫자의 그럴 장난이라는 가능성이 거죠. 무지무지하게 농후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몰제라는 것도 뭐 과거에도 얘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만들 때 좋아. 이게 필요해? 그러면 만들어. 네. 그 대신에 한번 만들고 나면 그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니까. 계속 그게 있어가지고 뭐 골치 아프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5년 되면은 다시 심사해. 그래서 왜 우리 재임용 하지 않습니까? 교수 너 네. 뽑아줬더니 뭐 연구도 안 하고 말이야. 어영부영하고 그래서 안 돼. 5년 뒤에 심사해가지고 다시 볼 거야. 하는 것처럼 규제도 네가 과연 그 규제의 있는 거지. 효용이 그 이게 규제 발생시키는 비용에 비해서 더 큰지 계속 지속돼야 될 근거가 있는 건지 네. 5년 뒤에 재임용 심사를 하겠다 이런 예. 거예요. 그런데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끝나는 걸로 거예요. 이제 그런 네. 얘기인데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면 이 와중에 또 예. 이제 역대 정부에서 다 규제 하나 잘못하다가 지금 큰 사고 저지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명박 모두 정권 정부가. 때도 보니까 규제 완화를 그렇게 부르짖고 전봇대 뽑아야 된다. 그러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규제가 확 늘어나요. 엄청 늘어났죠. 그렇다고 엄청 보세요. 늘어나더라고. 네. 근데 교수님 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 만능주의로 이제 월가가 무너지고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해갖고 이제 뭐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분위기 이후에 OECD에서 그 판단한 게 이거를 그 규제를 완화하고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 것이 아니고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 네. 이런 분위기로 세계적인 이 경제 흐름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뒷차를 타요. 그러니까요. 뒷차가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가는 왜 이래? 지금 역주행이야,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대로 글쎄 역주행이야. 역주행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 좀 잘 안 지키셔가지고 예. 실망도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게 참 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 길을 자꾸 저버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공약 지금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거든요. 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하겠다고 예.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제 미국 경제학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 경제학자들이 특히 시장에 대해서 뭐 이 규제하고 하는 거 안 별로 됩니다. 안 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카고에 제가 뭐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미국 경제학자들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예. 그다음에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사람, 뭐 미국 뭐 대통령 뭐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슈퍼스타들이죠. 경제학자 예. 중에 슈퍼스타들만 패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미국의 주류 중에 최고 스타들인 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하는 게 좋냐, 네. 인상 안 하는 게 좋냐. 그런데 예. 작년에 그 여론조사했는데 인상하는 게 좋다는 게 50%가 넘었어요. 50 몇 퍼센트.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많이 있었고 인상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대답한 거 아마 10 몇 %밖에 없었고 그렇거든요. 이제 굉장히 그 세계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금융 규제는 뭐 예. 말할 것도 없이 2010년에 도드 프랭크 법안에 의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예. 하는 쪽으로 갔고 이제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 더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오바마는 그 대선 공약이었어요? 재선될 때 최저임금 올린다는 게? 글쎄 그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지 그거는 그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진 않았던 것 우리는 같은데 공약을 했는데 안 지키고 올해 거기는 안 올해 했어도 그렇죠. 만들고. 올해 안 이제 했으면. 연두교서에서 굉장히 강조했죠.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이게 불평등이 심화돼서 이게 참 그럼 결국 경제민주화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얘기를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거의 없었던 게 아니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는 강화하고 네. 오히려 규제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때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얘기하다가 왜냐하면 아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예, 마이크 좀 일단 씹으세요. 야 이게 정말 싸구려 마이크를. 야, MBC 600만 원짜리 주소원 마이크. 이런 다 합해도 6,000원? 교통비밖에 안 든다. 왜냐면 주소 왔으니까. 저기 경제민주화.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모든 규제가 뭐 다 좋다는 거는 결코 아니고 뭐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민주화 한다는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마지막으로 경제 민주화 관련된 법이 통과된 게 순환 출자, 신규 순환 출자 금지하는 거였는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가공자본 막 만들어 갖고 문어발 확장하고 하다가 말이지 이게 이제 큰 위험하다. 안 된다. 예. 그건 그거 금지시켜야지. 네. 그 다음에 여러 뭐 대주주가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뭐 골목 상권 가가지고 예.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된다. 대형 마트 뭐 영업 시간 좀 제한해서 말이지. 이런 피라미들도 조금씩 먹고 살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뭐 숨통은 틔워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면요. 다 규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보면은 전부 규제를 더하는 공약이었지. 뭐 규제를 뭐 없애겠다 이런 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번 당선되실 때 말고 그 전에 이제 줄푸세. 줄푸세 하실 때 2007년도. 경선에서 그때 이제 아깝게 떨어지셨을 때 그때가 이제 줄푸세였죠. 풀자 하는 규제를 풀자. 규제를 풀자.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는 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가 많고 대체로 재벌들의 무분별한 경제 행위를 좀 막으려고 하는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게 강자들 아까 뭐 얘기하셨잖아요. 강자하고 약자하고 그냥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라면 뭐 맹수가 뭐 이게 토끼 다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희는 뭐 안 그래도 힘도 세고 어쩌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고 토끼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살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약자는 좀 보호해주고 강자들은 강자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좀 제한해서 하고 약자들 마구잡이로 잡아먹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공약과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약도 반대지만 그때 대선 공약으로 한참 그게 화두가 됐을 때 김종인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유 교수님도 그 경제 119라는 책 쓰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헌법 119조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 경제 민주화다라는 거를 그때 되게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히 공약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 애초에 정신을 강조했던 훼손하는. 헌법 정신을 또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야, 저 그러니까 변호사 이게-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 헌법 119조 2항인데요. 그게 이제 그 국민 경제에 균형 있는 성장과 소득 분배와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이렇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국가가 이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 헌법 조항이. 말하자면 바로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규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예컨대 이제 지금 계속 그 경제적 후과가 있었잖아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경제 정책이요. 그러면 YS 때부터 뚝뚝뚝 한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규제 완화가 불러올 경제적 재앙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측을 한다면? 예컨대 뭐 그거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어떤 특정한 이런 그야말로 큰 어떤 경제적 규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그 금산분리 완화를 하겠다. 그렇게 그 금산분리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제 제일 큰 거였는데 그렇게 하겠다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이건 위험하다고 이제 저희 같은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근데 마침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 분위기가 반대로 가고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나가지는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큰 어떤 경제 규제에 대해서 딱 어젠다를 내세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만 과격하게 암덩어리 원수 이렇게 하면서 했고 사례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그야말로 자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위기의 배후에서
재벌들이 어떤 규제 완화를 도모할지 예. 좀 불안하긴 한데요. 지금 앞으로 뭐가 문제다 이거는 확실히 저는 갑자기 생각나면서 걱정되는 게 옛날에 왜 두바이를 닮아야 된다. 아일랜드처럼 돼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다 망한 나라더라. 다 망했는데. 다 망한 나라죠. 예, 지금 몰래 또 슬금슬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제 우리 장 기자하고도 통하고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다가도 그 칼을 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왜냐면 MB 그게 때 지금 제일 핵심적인 문제인데 MB 때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심각하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가 무척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 예, 그러니까 유럽은 오히려 환경 규제를 강화해 갖고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탄소 에너지를 좀 줄이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 중에 재밌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 네. 이건 뭐냐면 개발 제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용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요러한 건 업종만 종목만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린벨트를 완화하면서 몇몇 개만 막아놓고 나머지는 다 해라.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음모론으로 한번 쫙 가볼게요.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 캠퍼스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대학들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네. 서울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막아놨는데 이걸 막기가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최근에 예. 하나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나한테 들은 건 아니지? 네, 거기서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취재한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방문할 때,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구를 방문할 때 사전에 전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관례가 있나 봐요. 국회의원 안 해봤고 잘 모르겠어요. 너네 지역 간다라고 하면? 네, 미리. 소위 이게 나와바리 존중. 나와바리 존중. 이 나와바리 존중의 그래요? 이 신경질적 반응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지역구에 못 보던 똥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도 되게 신경이 난다. 근데 다른 국회의원이 와봐.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와봐. 그렇지. 저 새끼 내 지역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다니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 지역구에 정몽준 의원이 구로를 가보니까 그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야말로 정말 산학협동의 현장이 메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울산대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해서 식은땀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민주당 쪽의 분석이에요. 제가 이러다가 진짜 이런 공약을 내면 엄마들이 대학이 하나 더 생긴다고? 이러면 이제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일단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이거 수도권 규제 완화를 MB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 그다음 그렇죠. 그린벨트 이 완화란 말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지. 그럼 이 지방 대학이 서울로 겨울 나올라 그럴 텐데 이미 정몽준 의원은 구로 디지털 단지가 갖고 울산대학 올려오겠다. 라는 구상을 했고 발표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발표는 안 했어요. 기사 안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영남 지역의 명문대학 영남대학이 서울을 올라오려고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개발 제한 지역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용도 규제 완화하면요. 우리가 시범방송 1호 했을 때 KTX 수서발 하면 그 수서 일대에 서울의 가장 심장부라고 허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역세권 개발하는데 그린벨트 푸는 것 때문에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이번 정책이 거기까지 겨냥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무지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학 한두 개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좀 아주 이 사람들 세월이 흐르고 시간 지나 보면 저 국정원은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게 했을까?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어떻게 저렇게 치밀하게 개입할 수 있었을까? NLL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이거 해제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뒤에서 이 꼼꼼한 또 다른 각하가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진짜 우려가 되는 게 지방대학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그린벨트 완화되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놀아. 이런 상황까지 이게 가게 되면 정말 이게 재앙적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MB 정부 때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는 네. 금융 규제 하나고 수도권 규제 하나. 네. 근데 수도권 규제 하나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지방에 반발이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이는 못했죠. 못했죠. 예. 많이는 못했고 그런데 지금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나 지금 정부 규제 하나 한다고 하는데 야 우리 뭐 옛날에도 수도 없이 했지만은 이게 진짜 뭐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규제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고 뭐 했는데 네. 진짜 덩어리 규제 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 덩어리 규제의 핵심이 수도권 규제 하나거든요. 수도권 그렇죠.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씨가 이거를 맨날 악을 쓰던 그. 네, 이거가 지금 이제 뭐 가장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은 이제 뭐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게 보면은 그거 딱 따지고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뭐 공장을 뭐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 지어야 되고 어쩌고 예.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불편하다. 불편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쓸데없는 비용이 수반된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제 원래 그럼 규제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수도권 집중이 심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요. 과밀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한 나라가 이렇게 격차가 자꾸 벌어져서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니까 그런 것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예. 있으면 이건 이런 좀 무식한 규제는 완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해야지 지방이 막 활성화되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게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지금처럼 갈수록 지방이 피폐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마저 풀어버리면은 그는 수도권에도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렇죠.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과밀이 심해져 가지고 문제가 커질 수 있고요. 그 뭐 이제 수도권 아까 규제 우리 완화- 지금 예. 정 의원님, 전 의원님 예. 그 얘기하시는 걸 쫙 들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내공을 발휘해서 예. 다 그 음모론을 했는데 봉도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또 우리 대통령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예. 강남 개발 그때 했던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예.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큰 게 환경 규제. 환경 규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산층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마음대로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금년 들어서 가장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세먼지. 예. 이게 뭐 하늘이 그 쾌청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보였고 계속 이게 이제 앞이 캄캄한데 예. 중국에서는 왜 고소득자들은 이제 다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이걸 거꾸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유 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LPG 택시에서 이제 경유 그런 것도 택시로 있었어요? 가는데 아니 이 경유 택시로 가게 되면 이게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통계를 봤더니 LPG 택시보다 미세먼지를 3.5배를 더 발생하고 경유 택시가 질소산화물 NOx 나 처음 보네. 이거 50배 많이 배출하는데 질소산화물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인체 건강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물질이다. 요새 뭐 디젤 엔진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도 미세먼지는 못 잡나 보죠? 그러니까 매연은 질소산화물은 아니더라도. 공기 중으로 나와서 화학 반응을 스스로 막 일으켜. 아니 네. 근데 그게 규제 연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택시를 LPG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LPG를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좀 주면 네.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아. LPG 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디젤로 하고 거기 보조금을 좀 주고 아, 이게 사실 이건 지방선거용이거든요. LPG가 더 싸지 않나요? LPG가 싸죠. 아니 근데 보조금을 주죠 이제 디젤로 네. 가면서. 아, 보조금을 지급하죠. 버스나 이런 게 디젤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이것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표가 왔다 갔다 해요. 뭐 택시기사표요? 그냥. 택시기사표. 또 택시기사는 그 여론 전파자. 움직이는 네. 이게 언론 그렇죠. 판 아니에요. 확성기. 네. 독자 팟캐스트야 다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번 규제 환경 규제 완화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초미세먼지를 먹게끔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규제 하나도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지방선거용인 거네요. 지방선거용이 이런 건 강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 우리는 전체 총론을 보면서 이런 걸 못 보지만 택시 운전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은
내 택시 이제 수명이 다 있으면 바꿔야 되거든. 예. 아 그럼 디젤로 바꾸면 보조금 나오니까 훨씬 더 싼 연료로 운행할 수 있다. 그럼 수익이 많아진다. 이걸 직접적으로 자기들은 계산을 하지. 교수님, 저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 김문수 지사가 예전에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왜 수도권 규제가 불필요한 이유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규제를 모든 게 다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에다가 규제를 잔뜩 심어 놓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가 더 빨리 잡힐 거다. 그러니까 기왕에 잘하는 데에다가 규제를 풀어서 발목을 풀어서 더 잘 뛰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이 좁은 땅에서 무슨 지역균형 발전 이런 거보다는 지금 쟤들하고 경쟁해서 앞서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타당성이 있죠. 있는 얘기예요. 예, 네. 그 논리가 있죠. 네. 예. 그 일리는 있죠.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리만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경제학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면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경제학에는요, 뭐는 100% 좋고, 뭐는 100% 나쁘고 그런 게 그런 게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다음에, 예. 그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경제학자들 모여놓고 회의를 하면 맨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그걸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야, 손 하나만 달린 경제학자 좀 데려와봐. 그런 거예요.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얘기해. 이 손 저 하니까 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야, 손 하나만 달린 경제학자. 그래서 또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규제라는 걸 통해서 치르는 비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찾아내면 굳이 찾아내면 또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인천 남동공단에서 아니면 경기도 어디서 공장을 하라 그러면 내가 할 텐데 어디 저기 그 수도권 바깥에 가서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그러니 차라리 내 중국으로 가겠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죠 그런 게. 네. 많죠. 근데 이제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그게 이제 아까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수도권 규제라도 해가지고 지금 충청북도나 이런 데도 좀 그렇죠. 발전하고 네.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다음 같은 데는 제주도로도 가고 네. 이렇게 저렇게 하는 노력들도 생기는 거고, 그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과밀화 비용, 또 불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랑 같이 놓고 저울을 달아봐야 된다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나 나갈래?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임금도 비싸고 세금 내라 그러지 뭐하라 못 있겠다. 한국 경제에서 적어도 줘야 될 임금과 세금을 내면 경쟁력이 없다? 그 기업은 딴 데 가서 하는 게 경제학적 원리에 맞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그러면은 더 능력이 있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임금도 더 많이 주고 세금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필요한 규제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자원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우선 당장 이게 조금 더 성장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봅니다만은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예, 교수님 대체로 다 좀 얘기를 좀 짚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양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선 때 주장했던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하고는 일단 등을 돌리고 전문 용어로 국민들 뒤통수를 살짝 치고 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으니까. 몰아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확고한 이론과 신념과 철학을 가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가는데 제가 짐작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 자체는 어떻게든지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성장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고용률 70%도 달성하고 해서 젊은이들한테 취직도 더 쉽게 해주고 국민들은 행복시대도 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옛날에 대선 공약 때 하셨듯이 경제민주화를 잘하고 복지를 잘하고 그렇게 해야지
경제 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더 많아지는데 어이해서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다른 얘기만 자꾸 듣고 있는 엉뚱한 거지. 얘기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2008년, 9년에 어려웠다가 9년 말 10년부터 이제 회복세인데 예. 회복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되게 경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급하게 올라오는 게 원칙인데 굉장히 완만하게 회복세가 강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용 사정도 계속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적이 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성장이 잘 안 될까? 네. 그리고 유럽도 아시다시피 뭐 위기가 있었고 굉장히 성장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이 다 경제 성장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 지적되는 문제가 결국 경제 민주화 문제거든요. 복지고 이게 너무 지금 분배가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있으니까. 이게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 일반 대중이 그전에는 막 빚내서 써가지고 됐는데 금융위기 나고 나니까 빚내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이게 빚이 문제다. 상한선을 다 넘었잖아요, 이제. 가격 그렇죠. 차이는 이제 상한선을 넘었고. 선진국 얘기를 한 건데 네.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정확히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임금이 정체됐고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건 점점 줄어들고 이윤으로 많이 갔고 그동안에 그 살림을 버티느라고 빚을 많이 냈고 또 부동산 폭등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늘었고 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성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하자고 했던 건데 이 큰 거를 놓치시고 그거는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지 말자고 하니까 지금 다른 거를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격 의료니 뭐니 해서 뭐 의료 비정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부작용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분은 국가와 결혼했는데 예. 국민 안중에 없으신가? 안중에 없는 게 아니죠. 그분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제한 여건 속에서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래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하시는 생각하고 거죠. 있는 건데. 그 군대 용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머리 나쁜 지도자는 적보다 무섭다. 지휘관. 머리 나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서운 게 적은 부분 섬멸하잖아요. 근데 머리 나쁜 지휘관은 아군을 완전 섬멸시킵니다. 그냥 이 함정에 빠졌고 다 죽이거든요. 그런 게 있죠. 지도자가 이제 좀 혹시 지식이 부족하면 부지런하지나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지런하면 이제 갑자기 YS 생각. 자, 교수님 오늘 그 좀 아주 재밌게 손쉽게 많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조금 무지몽매한 진행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우리도 조금 상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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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를 위한 편파오만 정봉주의